여기는 도쿄의 한명문대 강의실. 일본의 저명한 정치학 교수가 한국을 노골적으로 깎아내렸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질서 없는 나라일 뿐이다. 그러나 단 며칠 만에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교수가 직접 본 몇 가지 장면 때문이었죠. 스스로의 오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날의 충격적인 진실. 도대체 어떤 경험이 이 오만하던 일본 교수의 사고방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걸까요?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건 겉으로 보이는 경제 규모가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하는 진짜 선진국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한국은 누구보다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쿄 명문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는 교수 마리아 시게루입니다. 50년을 살아오며 쌓아온 학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정치를 연구해왔죠. 특히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오후 2시, 정치학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아시아 정치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강의실 안에는 약 120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죠. 저는 칠판에 한일 관계의 구조적 특성이라고 써놓고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몇 명의 학생이 손을 들었지만 저는 이미 제 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결국 일본이 없으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죠. 경제적으로 보면 한국의 주요 기술과 부품은 여전히 일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한국은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따라오기에 급급한 나라라고 봅니다. 그때 뒷자리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다나카라는 학생이었어요. 교수님, 혹시 한국에 직접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사실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 학문적 분석이 틀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가보지 않아도 충분한 자료와 연구를 통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은 질서가 없는 나라 아닙니까?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사회죠. 다나카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직접 보지도 않고 그렇게 단정하시는 건 학자로서 올바른 태도일까요? 다른 학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나카의 의견에 동조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순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50년을 살아온 교수가 20대 초반 학생에게 이런 도전을 받다니. 그렇다면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죠. 연구 차원에서 한국을 방문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이 정말 독립적으로 잘 굴러가는 나라인지 질서가 있는 사회인지 말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언을 해버린 셈이었죠. 강의가 끝난 후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행 항공편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번 여행이 제 기존 생각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달랐죠. 일주일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죠. 공항에서 나와 첫 번째로 향한 곳은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학자로서 한국의 학문 수준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택시 기사에게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기사는 친절하게 반포 쪽이죠?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라고 답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겉모습만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죠.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건물 규모가 상당했어요. 지상 6층, 지하 3층의 웅장한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입구에서 안내데스크 직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신 건가요? 이용증 발급 도와드릴까요?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제가 일본인인 줄 알았을까요?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제가 일본인인 줄 아셨나요? 복장이나 걸음걸이로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여기 외국인 연구자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안내 가능합니다. 이용증을 발급받고 내부에 들어섰을 때 두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최신식 디지털 검색 시스템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터치스크린으로 한국어는 물론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자료 검색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정치학 관련 자료를 검색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일본 학술 논문들이 실시간으로 번역되어 제공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쓴 논문도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언제부터 도입된 건가요? 근처에 있던 사서에게 물어봤습니다. 2020년부터 본격 도입되었고 현재 15개 언어로 실시간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보다 3년 빨라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도 이런 시스템은 아직 완벽하지 않았거든요. 3층 열람실에서 더 큰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며 공부하고 있었어요. 일본 도서관과 달리 완전히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활발한 지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한 테이블에서는 4명의 학생이 한일 관계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래 들어봤어요.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을 어떻게 봐야 할까? 단순히 군사대국화로만 볼 건 아니야. 동아시아 안보 환경 변화를 고려해야지. 학생들의 토론 수준이 상당했습니다. 감정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었어요. 제가 한국은 감정적이라고 했던 말이 무색해졌죠. 4층에서는 디지털 자료실을 둘러봤습니다. 최신 컴퓨터 500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모든 좌석이 차 있었어요. 학생들이 집중해서 연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학문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게 제 착각이었나?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일본의 대학 도서관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일부 시설은 더 앞서 있었습니다. 지하 1층 고서 전시관에서는 조선시대 과학 서적들을 봤습니다. 천문학, 의학, 농업 관련 서적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안내판에는 이들 서적 중 상당수가 당시 중국이나 일본보다 앞선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일까? 의심스러워하며 자세히 살펴봤는데 실제로 그럴듯했습니다. 특히 농업과 의학 분야에서는 독창적인 연구 결과들이 많았어요. 오후 4시쯤 도서관을 나서면서 저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학문 후진국이라는 제 편견이 첫날부터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나온 저는 반포역에서 지하철 3호선을 타려고 했습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죠. 일본의 러시아어를 생각하며 한국도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역사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벽면에 설치된 전광판에 다음 열차 2분 후 도착이라고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일본도 이 정도로 정밀하지는 않았거든요. 정말 2분 후에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정확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승객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열차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양쪽으로 서서 내리는 승객을 먼저 기다렸습니다. 한국은 질서가 없다고 생각했던 제 편견과는 정반대였죠. 오히려 일본의 신주쿠역보다 더 질서정연했어요. 열차 안에 들어서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좌석 색깔이 다른 곳들이 있었거든요. 분홍색 좌석에는 임산부 배려석이라고 적혀 있었고 양쪽 끝 좌석들에는 교통약자 우선석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일반 좌석에 앉으려고 했는데 옆에 있던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일본어로 말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려고 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아직 젊어요. 하지만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저는 다음 역에서 내리니까 앉으세요. 결국 저는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학생은 다음 역에서 내리는 게 아니었어요. 저보다 먼저 내릴 줄 알았는데 저와 같은 강남역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셨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배려예요. 어르신이 편하셨으면 좋겠어서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특히 외국인인 저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려를 해주다니. 지하철이 강역에 정차할 때마다 문이 닫힙니다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는데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순서대로 방송되었습니다. 외국인 배려가 상당했어요. 더 놀라운 건 승객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임산부가 타자 젊은 남성이 바로 자리를 양보했어요. 노인이 타자 학생이 일어나서 자리를 내주었고요. 이런 일이 저 혼자만 경험한 게 아니었습니다. 역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길을 물어보고 있었는데 한 중년 남성이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보여주며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영어가 서툴렀지만 끝까지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할 줄 몰랐는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언어 장벽 때문에 오히려 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6시였습니다. 출구로 나가는 길에 에스컬레이터에서 또 한 번 놀랐어요. 모든 사람이 오른쪽에 서서 왼쪽을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급한 사람들이 왼쪽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었죠. 한국은 질서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학생들 앞에서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은 정반대였거든요. 오히려 일본보다 더 체계적이고 배려심이 넘치는 사회였어요.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서관에서의 충격에 이어 지하철에서까지 제 편견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 하지만 아직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오전, 저는 서울대학교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학가 분위기를 직접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아카데미 카페라는 이름의 3층짜리 카페였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넓은 공간에 20여 개의 테이블이 있었고 대부분 대학생들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창가 쪽 빈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4명의 대학생이 뭔가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들리는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본의 평화헌법 구조 개정 논의를 어떻게 봐야 할까? 정치학과 학생들인 것 같았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단순히 군사대국화로만 볼 건 아니야. 중국의 부상과 북한 핵 문제를 고려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어. 안경을 쓴 남학생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사력 증강은 위험하지 않을까?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킬 수 있어. 긴 머리의 여학생이 반박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0대 초반 학생들이 이런 수준 높은 토론을 하다니. 일본 대학생들도 이 정도로 깊이 있게 국제 정치를 논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 중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할까? 체크셔츠를 입은 다른 남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미동맹이 우선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일 관계 정상화가 필수적이지. 중국 견제를 위해서라도. 맞아. 감정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실용적 접근이 필요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제 편견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오히려 이 학생들은 저보다 더 냉정하고 실용적으로 사고하고 있었어요. 혹시 일본 전문가 의견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갑자기 긴 머리의 여학생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일본인인 걸 알아챈 것 같았어요. 어떻게 아셨나요? 복장이나 분위기로 대충 짐작했어요. 혹시 학자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교수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네, 도쿄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와, 정말요? 그럼 한일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경을 쓴 남학생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일주일 전 같았으면 한국은 일본에 의존적이라고 말했을 텐데 지금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문제죠. 양국 모두 서로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일본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는데 실제로 일본 교수님을 만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네요. 체크셔츠를 입은 남학생이 말했습니다. 어떤 선입견이었나요? 일본 학자들은 우리를 무시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대화해보니 전혀 그렇지 않네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정작 제가 한국을 무시하고 있었는데 이 학생들은 저를 존중해주고 있었거든요.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국제정치에 관심이 많은 줄 몰랐어요. 2016년 촛불 집회 이후 정치의식이 많이 높아졌어요. 민주주의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긴 머리의 여학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촛불 집회요?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요구 집회요. 매주 토요일마다 100만 명씩 광장에 모였는데 완전히 평화적이었어요. 경찰과 충돌도 없었고요.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100만 명이 모이는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때 우리 세대가 정치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시민이 직접 나서야 민주주의가 지켜진다는 걸 배웠죠. 안경을 쓴 남학생이 덧붙였습니다. 1시간 넘게 토론을 계속하면서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이 학생들의 정치 의식과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도가 일본 대학생들보다 훨씬 높았어요. 한국이 일본만 바라본다고 생각했던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모두 고려하며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틀 만에 제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거든요. 셋째 날 저는 명동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상업지구를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인파가 몰리는 길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오른쪽 발목이 꺾이면서 순간 심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아야!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습니다. 발목을 잡고 앉아 있으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쳐다봤어요.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아파 보이는데 병원 가셔야겠어요. 저 여기 근처에 병원이 있나요? 명동성 모병원이 가까워요. 택시 잡아드릴까요? 친절하게 택시까지 잡아주는 모습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지나치기만 하거든요. 명동성 모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 30분이었습니다. 접수를 하려는데 직원이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외국인 진료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발목을 다쳤는데 보험이 없어서 비용이 걸려요. 일단 진료부터 받으시고 나중에 계산하면 돼요. 급한 게 먼저죠. 이런 배려에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보험 확인부터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접수 후 5분 만에 간호사가 저를 호출했습니다. 일본 병원에서는 최소 30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너무 빨랐어요. 엑스레이 찍어보겠습니다. 엑스레이실로 이동하는데 휠체어를 가져다 주더군요. 작은 배려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15분 후 의사와 상담이 시작됐어요. 김 의사라는 분이었는데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고 인대 손상이에요. 2주 정도 안정을 취하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치료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엑스레이와 진료비 합쳐서 8만 원 정도예요. 일본 돈으로 7,000엔 정도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에서 응급실 진료를 받으면 최소 2만 엔은 나오거든요. 3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이었어요. 이렇게 저렴해도 되나요? 한국은 의료보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외국인도 합리적인 가격에 진료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 적용은 안 되지만 기본 진료비 자체가 저렴하거든요. 처방전을 받고 약국으로 갔습니다. 소염제와 파스 등을 받았는데 비용이 1만 5천 원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약들이 최소 3천엔은 하거든요. 약사도 복용법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하루 3번 식후에 드세요. 파스는 잠들기 전에 붙이시고요. 아프면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세요. 병원에서 나오면서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빠른 진료, 저렴한 비용, 친절한 서비스가 모두 갖춰져 있었어요. 사회 시스템이 이렇게 잘 되어 있을 줄 몰랐는데, 일본도 의료 선진국이라고 자부했는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고 환자 중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지난 3일간을 돌이켜봤습니다. 도서관에서의 충격, 지하철에서의 질서, 카페에서 만난 똑똑한 학생들, 그리고 오늘 병원에서의 경험까지. 한국은 일본의 그늘에 있다던 제 생각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많은 부분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넷째 날 저는 여의도에 있는 KBS 방송국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방송에서 일본 교수 인터뷰 요청이 왔거든요. 한일 관계에 대한 학술적 견해를 듣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송민재라는 PD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성이었죠. 교수님,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온 지 며칠 되셨나요? 4일째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 부정적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처음 왔을 때와 지금이 많이 다릅니다. 편견이 많이 깨졌어요. 어떤 편견이었나요? 한국이 일본에 의존적이고 질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정반대더군요. 송민재 PD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편견을 가진 일본인이 많죠. 사실 우리도 일본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서로 잘 모르니까 생기는 문제라고 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복잡해요. 정치적으로는 과거사 문제로 갈등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젊은 세대는 정치와 문화를 분리해서 생각하죠. 이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무조건 싫어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요? 반일 감정이 심하다고 들었는데요. 미디어에서 과장된 면이 있어요. 물론 역사 문제에 대한 분노는 있지만 그게 일본인 개인에 대한 미움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구분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송민재 PD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줬습니다. 작년 도쿄올림픽 때 한국인들이 일본 선수들 응원도 많이 했어요. SNS에서 일본 음식, 일본 여행 이야기도 넘쳐나고요. 정치는 정치고 개인은 개인이라는 인식이 강해요. 그럼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찬성이에요.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협력하는 게 양국에 도움이 되잖아요. 다만 일본이 과거사를 제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죠. 저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을 적대시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조건부 협력을 원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젊은이들은 어떤가요? 더 실용적이에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보자는 생각이 강해요. 물론 역사를 잊자는 게 아니라 역사를 기억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자는 거죠. 일본에 대한 관심도 높나요? 엄청 높아요. 일본 애니메이션, 음악, 음식 모두 인기가 좋아요. 코로나 전에는 일본 여행이 1순위였고요. 젊은 세대는 정치적 갈등보다 문화적 교류에 더 관심이 많아요.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럼 한국 미디어에서 반일 보도를 많이 하는 것도 과장된 건가요? 일부는 그래요. 자극적인 제목이 클릭을 많이 받으니까. 하지만 실제 여론과는 차이가 있어요. 대부분 한국인은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송민재 PD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도 들려줬습니다. 저도 도쿄에서 1년 연수받은 적이 있어요. 일본 동료들이 정말 친절하고 성실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일본을 좋아해요. 다만 정부 차원에서 과거사 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일방적으로 적대시한다는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어요. 미디어와 현실의 괴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서로에 대해 제대로 알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교수님처럼 직접 와서 경험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방송국을 나오면서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4일 동안 제 모든 편견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나라였어요. 송민재 씨와의 만남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예상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솔직했으며 한일 관계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미디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그의 생각이 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방송국에서 나와 늦은 점심을 먹으며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점점 변화하고 있는 제 생각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들은 제가 일본에서 들었던 이야기와는 확연히 달랐고 그것이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선입견 속에서 살고 있는 걸까요? 5째 날 저녁 저는 반포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주 간다는 한강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무지개 다리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었어요. 발목 부상 때문에 천천히 걸으며 야경을 감상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스마트폰 지도를 보려고 했지만 한국어로 된 지명들이 복잡했어요. 어디로 가야 하지? 저는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50대로 보이는 중년 부부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길을 잃으셨나요? 도와드릴까요? 남편분이 친절하게 물어봤습니다. 네, 지하철역으로 가려는데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역으로 가세요? 반포역이요. 아, 그럼 이쪽으로 15분 정도 걸어가시면 돼요. 저희도 그쪽으로 가는 길이니까 같이 걸어요. 부인분도 웃으며 말을 거들었습니다. 외국인이시죠?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일본에서 왔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질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친근하게 대해주셨어요. 아, 일본이세요? 반가워요. 저희 아들이 일본에서 유학했거든요. 남편분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어디서 유학하셨나요? 교토에서 2년 동안 어학연수했어요. 그때 일본 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부인분이 감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들이 처음 일본 갔을 때 일본어를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숙집 아주머니가 정말 친절하게 챙겨주시고 이웃 할아버지는 매일 일본어 대화 연습을 도와주셨대요.
심지어 아플 때는 병원까지 같이 가주시고 명절 때는 집에 초대해서 일본 전통 음식도 해주셨어요. 남편분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일본인들이 한국 유학생에게 그렇게 잘해준 이야기를 들으니 뿌듯하면서도 부끄러웠어요. 저는 한국을 편견으로만 바라봤는데 이분들은 일본에서 받은 친절을 기억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계시는군요. 물론이죠. 정치적인 문제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일본 사람들 정말 좋아해요. 성실하고 예의 바르잖아요. 부인분이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연구 때문에 왔는데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놀라고 있어요. 어떤 점이 다르셨나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을 줄 몰랐어요. 질서도 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요. 감사해요. 하지만 저희도 일본에서 많이 배워야 해요. 일본의 장인 정신이나 세심한 서비스는 정말 대단하잖아요. 남편분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15분 동안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들의 따뜻함에 계속 감동받았어요. 정치적 갈등과는 별개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말이에요. 부인분이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서로 배울 점이 많은데 과거에만 얽매여 있으면 안 되죠. 반포역에 도착했을 때 남편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일본에 돌아가시면 한국에 대해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저희도 주변에 일본에 대한 좋은 경험 많이 이야기할게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들과 헤어지면서 저는 완전히 변화된 마음을 느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상호 도움의 역사였어요. 정치적 갈등은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인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5일 동안 경험한 모든 것이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서 학생들 앞에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도쿄대학 강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오후 2시, 같은 시간, 같은 교실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일주일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120명의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두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왔는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특히 다나카는 기대 반, 걱정 반의 표정이었죠. 여러분, 지난주 저는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한 말들을 모두 철회하고 싶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몇몇 학생들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죠.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질서가 없는 나라라고 했죠. 이것도 제 편견이었습니다. 다나카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셨나요? 좋은 질문이네요.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칠판에 한국에서 본 현실이라고 썼습니다. 첫째, 학문 수준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본 디지털 시스템은 일본보다 3년 앞서 있었어요. 15개 언어 실시간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둘째, 사회 질서입니다. 지하철에서 경험한 배려 문화는 일본 못지않았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셋째, 젊은이들의 정치 의식입니다. 대학생들과 나눈 토론 수준은 여러분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일본보다 우수하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열을 가릴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진 나라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의료 시스템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았는데 빠르고 저렴하면서도 친절했어요. 일본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인식도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정치적 갈등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일본을 좋아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다나카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전 주장이 왜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직접 가보지 않고 편견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학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어겼죠. 현장 조사 없이 결론부터 내린 거예요. 저는 한강에서 만난 중년 부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아들이 일본에서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계셨어요.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상호 도움의 역사였습니다.
제가 한국은 일본에 의존적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서로 의존하며 발전해온 관계였어요. 서로에게서 배우고 도움을 주고받는 파트너 관계죠.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일 관계는 어떻게 발전해야 할까요? 또 다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워야 합니다. 한국의 효율성과 역동성, 일본의 정밀함과 지속성을 결합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미디어나 책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서 보고 느끼는 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한국에 직접 가보세요. 제가 경험한 놀라움을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강의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다나카가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용기 있는 고백 감사합니다. 직접 확인하고 인정하는 모습이 진정한 학자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고마워요, 다나카. 덕분에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일 관계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5일간은 제 인생을 바꾼 여행이었습니다. 직접 가보지 않으면 진실을 모른다는 것,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배웠거든요. 지금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진실은 현장에 있다. 한국 여행을 통해 저는 단순히 여행지의 아름다움만 발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소통, 선입견을 넘어서는 진실, 그리고 작은 친절이 가져오는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